안녕하세요. 브리검 오면서 하스피탈에 있는 양현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적 그런 변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인간 뇌 병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몇 개를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요새 이런 숫자들을 보면은 무슨 코로나 확진자 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58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치매 환자 숫자고요. 밑에 80만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치매 환자 추정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들이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인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가장 흔한 그런 노년기에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고, 사실 다른 어떤 병들, 뭐 감염병이나 심장병, 암 등을 생존하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인생 최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레지던트 때, 또 심지어 펠로우 때도 같이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빅3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노년기 치매에서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아밀로이드와 타우 탱글로 정의된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뇌졸중 및 뇌경색 등으로 이뤄지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이렇게 루이 소체가 쌓여서 생긴 루이바리 치매, 루이바리 디멘치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파킨슨과 거의 같은 그런 스펙트럼상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병리가 다른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단한 모델인데, 사실 2000년대 들어서 대규모 병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보던 이 알츠하이머, 그리고 그 혈관성 치매,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흔한 것이 사실 이들이 섞여 있는 혼합병리 치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케이스에서 보여지는 혼합병리는 저희가 이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데요. 그래서 치매라는 것의 정의부터 먼저 보면은, 치매는 그러니까 무슨 병리 소견이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치매는 그저 인지기능 저하가 충분히 있어서 독립성을 잃을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면 그것을 치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성 뇌부전과 같은 상태인데요. 이 만성 뇌부전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등 이외에도 또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TDP43 단백질 침착 그런 병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포캠퍼스 클로로시스라고 부르는 해마 위축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거의 같은 병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저 함께 있고 그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 오는 그 확률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다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가 저의 최근 몇 년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려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연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서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고, 대규모 부검 그런 코호트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알츠하이머 및 혈관성 치매는 영상 기법으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병리 같은 경우는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레전드 때 만났던 멘토분들께서 같이 연구하시는 코호트가 바로 그런 코호트였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러시 대학에서 데이비 베넷이라는 PI께서 94년도부터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가톨릭 수녀 그리고 신부님들 위주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해서, 그래서 이 코호트의 특징은 살아생전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부검을 합니다. 뇌기증을 대부분 하기로 서약을 하시고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검한 뇌에 대해서 뇌 병리를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정량화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 멘토이신 필립 디아거 선생님께서 이 코호트와 협력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전체 그리고 유전자 발현 등등의 그런 프로파일링을 전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돌아가신 분들 1,500여 명 계시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노화하고 있는 인간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병리 소견들인데,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paired helical filament tau,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에서 보이는 그 타우 패턴이고요. 그다음 TDP43 이런 단백질을 뭉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흔한 병리인데, 그럼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은,
일단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밀로이드 타우는 알츠하이머병을 정의하는 그런 단백질 병입니다. 그리고 TDP43은 처음 발견된 게 2006년, 2007년쯤인데 그때는 루게릭병 그리고 전두엽 침해에서 먼저 알려진 그런 병리 소견인데 사람들이 이 병리 소견을 염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두엽 치매나 아니면 루게릭병에서 제일 흔한 게 아니라 사실 80세 이상의 노인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5분의 1 이상 병리 소견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병리 소견에 대한 이름이 작년서에 붙여졌는데 레이트라고 합니다. Limbic Predominant Age-Related TDP-43 Encephalopathy라고 하는데 그래서 레이트라는 이 병이 노년기 치매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 해마 위축이 많이 오게 되고요. 인지기능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병이 참 신기한 점은 알츠하이머 병과 굉장히 같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리 소견이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셨던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레이트라는 병리 소견도 같이 가지고 계시고 레이트라는 소견이 같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뇌 위축과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농반 진반으로 애들을 AT&T라고 통신사 이름 따서 같이 다닌다고 많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곤 하는데 근데 왜 같이 다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 할 수 있었던 일은 얘들이 혹시 같은 유전인자를 공유하지 않나 해서 알아보았는데 알츠하이머의 가장 중요한 원인 유전자 중에 하나인 APOE, 에이폴리포프로테인 이 엡실론 4 지노타입에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가질 확률이 헤플로타입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3배 그리고 2개 있을 경우는 10배까지 올라가는데 이 지노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TDP-43도 스테이지가 높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높은 스테이지의 TDP-43를 가질 확률이 2배 정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알츠하이머와 TDP-43 간의 연관 고리를 하나 찾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 ApoE4로 설명되는 것보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더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뇌와 병리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병리 소견들 간 서로 관계관계를 보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유하는 유전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유전자 변이가 병리 소견까지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뇌에서 저희가 RNA 시퀀싱을 진행하여서 13,000여 개의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수백 명에 대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더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전자 발현의 유전학을 관찰하게 되면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다시 그 유전자 발현의 변이가 이 병리 소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조금 더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13,000개의 연관관계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계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어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 변이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변이들을 Expression Quantitative Trait Locus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EQTL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CQTL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유전자 근처에서 벌어졌을 때 그 유전자의 발현이 바뀌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는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조사할 대상도 적고 근처에 있는 애들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효과가 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전자 변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하는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고 또 효과도 약한 경우가 많고 해서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3,000여 개의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 팀 다른 분들께서 하셨던 걸 응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3,000개의 유전자를 보면은 같이 레귤레이션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업 레귤레이션이 같이 되거나 다운 레귤레이션이 같이 되는 유전자들끼리 묶다 보면은 50개 미만의 모듈들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혹은 컨센서스 모듈이라고 부르는 이 유전자 그룹으로 묶으면 13,000여 개의 방정식이 50개 미만의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13,000개의 유전자를 조사하려던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하게 47개의 모듈에 대한 연관관계를 조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일단 RNA 시퀀싱으로 측정한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얻어진 모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코엑스프레션 모듈들에 대해서 이 47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모듈의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적 변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크로모솜을 다 서베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변이 몇 개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그럼 그 각각의 변이가 직접 변화시킨 유전자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혹시 이 변이들이 유전자들의 스플라이싱을 바꾸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분석 결과인데요. 플롯을 어떻게 읽는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각각의 그 이런 부채꼴이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다 정리한 맨하탄 플롯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밴드들이 크로모솜 하나하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점들이 각각 유전자 변이를 말하게 되는데, 이 높이가 높을수록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47개를 했으니까 P-value threshold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게 되는데, 그보다 높아진 애들만 모아보면 이렇게 5군데에서 그런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어떤 유전자 변이가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16, 17, 18 그리고 110번 모듈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변이 모두 팀메모노6B라는 진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전자 변이 RB4X1에 있는 변이도 모듈 234를 조정하게 되고요. 근데 또 이 4개 모듈, 팀메모노6B에 조절된 4개 모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다른 RSID를 가진 변이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걔들이 굉장히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변이들이라서 사실은 하나로 유전되는 그런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유전자 변이가 이 4개의 모듈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이블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 17, 18 그리고 110번을 조정하는 이 유전자 변이들은 RSID는 각각 달라도 사실 같이 유전되는 변이들이고, 그 대표로 RS19006이라는 그런 변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솜 7번에 있고 TMMO6B라는 유전자 한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본 494명의 프라이머리 애널리시스에서만 보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레플리케이션을 해보았는데, 메이오에서 모은 데이터셋 그리고 로스맵이라고 아까 시카고에서 모은 데이터셋의 두 번째 배치에서도 결과를 보았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리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모듈 234도 로스맵과 메이오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다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더 큰 효과가 있었던 TMM6B 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16, 17, 18 그리고 110번 모듈의 발현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모듈들은 발현이 내려가는 모듈들이고 110번은 발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16, 17, 18번은 뉴런 관련된 모듈들인데 발현이 내려가고, 110번은 올리브 덴드로사이트 관련된 모듈인데 발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TMM6B RS19062라는 유전자 변이가 예전에도 보고된 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유전자 변이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서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은 그 젊은 층에서 조금 더 흔한 65세 이전에 조금 더 흔한 전축두엽침의 프론토템포럴 디멘치아의 가장 중요한 원인 그 유전자 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노년기에서 발생된 TDP-43 레일에서도 이것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그리고 TMM6B라는 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알려진 바를 종합해 보면은 라이소솜의 그 멤브레인에 발현되는 유전자고, 그리고 TMM6B 펑션이 올라갔을 때 TDP-43가 쌓이는 것과 비슷한 그런 분자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랑 같이 연관이 깊은 게 유명한 FTD 원인 유전자인 그래뉼린이 있는데, 같은 그 라이소솜에서 발현이 되는데, 그래뉼린의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질수록 TDP-43가 그런 병리 소견과 비슷한 양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그런 스닙들이 모인 해플로타입을 캡처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안에 그 후보 원인 변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변이는 TMM6B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늘리는 변이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TMM6B 발현이 많아져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연관 있는 변이들 중에서 TMM6B 프로테인 시퀀스가 바뀌는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 위험 유전 인자를 하나를 가지나 두 개를 가지나 레벨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모듈 110이 그래서 오토소말 도미넌트한 패턴으로 유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래서 혹시 이 모든 것들이 티모노6B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티모노6B 유전자 발현과 모듈 110을 플로트를 해봤을 때도 유전자 발현에 상관없이 이 위험 유전 인자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모듈 110 레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저희는 그 프로테인 시퀀스 변이가 더 맞는 그 위험 그 원인 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랜스큐티엘 이펙트를 볼 건데요. 이 유전자 변이 가진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보면은 사실 이게 색깔칠해진 16, 17, 18 그리고 110번 모듈에 속한 유전자 말고도 다른 수천 개의 유전자들이 변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변이 하나하나의 크기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마이너스 3이 대충 한 0.25, 그러니까 25% 증감인데 그럼 실험 모델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작죠. 하지만은 그 정도의 작은 변이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이를 보이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발현이 올라가는 유전자들을 조사해 보면은 이렇게 염증 및 글리알 셀 펑션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유전자들 경우는 발현이 떨어지는 유전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냅스나 아니면은 뉴런ալ 진들이 많이 발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그동안 알려져 있는 티메모노6B 바이올로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티메모노6B 동물 모델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리의 동물 모델이라기보다는 티메모노6B 발현을 확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모델들이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라이소소멀 멤브레인 유전자들 올라가고 하지만 또 오토파지는 떨어지고 이런 식의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들을 패스웨이별로 하나씩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 저희가 그 사람 뇌에서 봤던 티모노6B 위험 유전자를 가진 분들에서 보이는 패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듈린 노카 마우스 모델과 티모노6B 오버엑스프레션 그 모델들이 저희가 관찰한 그런 패턴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TDP43 패솔로지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정상 핵이고요. 그래서 정상 세포 핵이고 이렇게 갈색으로 염색이 돼서 보통 뉴클리어 프로테인으로 기능을 하다가 이렇게 병리 소견이 진행이 되면은 뉴클리우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뉴클리우스는 깨끗하게 클리어링이 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기능이 뭔지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이게 큰 힌트였는데 아마도 뉴클리우스에서 어떤 일을 하는 프로테인이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TDP43라는 이 단백질 자체가 RNA 퀄리티 컨트롤하는 단백질이고 특히 스플라이싱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스플라이싱 데이터셋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스플라이싱 데이터셋에서 혹시 이 수천 개의 유전자 발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다시 이쪽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 가지지 않은 분들이 스플라이싱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본 결과 대략 한 190개 유전자의 스플라이싱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스플라이싱 달라진 유전자들의 인리치된 패스웨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시냅스나 아니면은 엑손 디벨롭먼트 이렇게 뉴로널 진들의 스플라이싱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존에 알려졌던 모델과 일치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로 DLG4라는 진이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PSD95 진입니다. 그래서 DLG4 진, 포스트 시냅틱 스트럭처에 중요한 진이죠. 거기서 또 이렇게 스플라이싱이 티모노6B 위험 인자 캐리어와 넌 캐리어 사이에서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모노6B가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까지는 못 미쳐도 그래도 꽤 p-밸류가 낮았던 그런 유전자 변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듈린진의 어떤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 변이도 살펴보면은 티모노6B 유전자 변이와 같은 패턴으로 16, 17, 18을 줄이고 110을 늘리는 식으로 발현이 되었는데 그 그래듈린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TDP43 리스크 진이었기 때문에 이 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각 모듈별로 보면은 티모노6B 변이의 모듈에 대한 효과와 그래듈린 변이의 모듈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거의 일직선을 그리면서 연관이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변이들인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각 유전자에 대해서 보면은 조금 모듈 46개를 본 거고 유전자 13,000여 개를 본 건데 이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선행관계가 있어서
이 두 유전자 변이가 어떤 유전자 발현에 미친 영향이 지노마이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우연히 발견한 티모노6B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패스웨이가 어떤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를 종합하면은 티모노6B RS19906이라는 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TDP43 그런 버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실제 병리 소견과 저희 유전체를 비교를 해본 건데, 또 그래뉼린이 티모노6B 그 위험 인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래뉼린 변이와도 같이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도 TDP43 버든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수많은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수많은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를 주는 그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들이 또 병리 소견의 변화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연결을 지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데, 일단 뭐 이렇게 기존에 알려졌던 거 다시 한번 리캡을 하자면 티모노6B 기능이 올라가거나 그래뉼린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TDP43 병리랑 비슷한 그런 분자적 소견들이 관찰되는 게 실험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종합을 하자면은 이렇게 병리 소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체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듈 4개가 그리고 티모노6B 유전자 변이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화살표를 그릴 차례죠. 이 모듈들이 이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어떻게 병리 소견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TDP43 먼저를 보면 예상 외로 뉴런할 모듈들은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라이소솜이나 올리고덴드로글리아와 연관이 깊었던 모듈 110의 경우에는 TDP43와 연관이 강하게 있었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듈 110이 기존에 저희가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아밀로이드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아마 아밀로이드 병리와 TDP43 병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유전자 변이가 이 모듈 110 변이에 영향을 주고 변화에 영향을 주고 TDP43 발현 침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인과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위에 있는 경우에는 모듈 110,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변이가 병리보다 먼저 오는 경우고, 밑에 시나리오는 병리 소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이 병리 소견에 의해서 변이되는 경우인데, 이 모델링을 해보면 위의 모델이 더 잘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 110, 이 라이소솜과 마일리네이션 변화가 이 병리 소견보다 전에 온다고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편이 모델링이 더 잘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TDP43 병리가 검출되지 않은 분들만 대상으로 또 다시 서브그룹 어나리시스를 해봤을 때도 이 위험 유전자 변이가 모듈 110은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모듈 110은 TDP43 업스트림에 있는 몰리큘러 이벤트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모델링을 해보면 아밀로이드와 모듈 110의 인과관계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아밀로이드가 모듈 110보다 먼저 나오는 것으로 모델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같이 Structured Equation 모델링을 해보면 이렇게 이 티모노6B 베리언트는 모듈 110을 증가시키고 이 모듈 110은 다시 TDP43를 증가시키고, A4E 엡실론4는 아밀로이드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 다운스트림으로 TDP43가 직접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또 모듈 110을 통해서 이렇게 TDP43로 가는 패스웨이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병리가 알츠하이머와 레이시라는 노년기 치매의 중요한 원인 두 개가 같이 만나는 그런 분자적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라이소소마 마일리네이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변이들이 TDP43로 가는데 업스트림에 있다는 것도 저희 모델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분석을 해보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한 3년쯤 전에 봤던 게 티모노6B 유전자 변이가 어떤 병리 소견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심했던 사람들의 경우를 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노년기 치매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오는 게 항상 병리 소견에 비례해서 오지 않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오고 어떤 분들은 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로 cognitive reserve 아니면 cognitive resilience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노마이더 디자인 스터디를 했을 때도 TM106B 이 베리언트가 더 많은 그런 인지기능 저하랑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봤던 이 모듈들의 변화가 이 인지기능 저하가 더 과장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모듈 110도 인지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주지만은 또 TDP43와는 직접 연관이 없었던 모듈 18번 가버징 뉴런 모듈도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되게 테크니컬한 얘기도 많고 좀 복잡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티메모노6B와 그래듈린이라는 이 유전자들이 라이소솜에 있는데 얘들의 변이가 TDP43 프로테인 패톨로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람 데이터로 본 것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이 티메모노6B 변이나 아니면 그래듈린 변이가 모듈 110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라이소소멀 오토파지 디스레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또 모듈 110은 비슷한 변화를 같이 일으키는 것이 아밀로이드 침착이죠. 그래서 티모노6B가 굳이 아니더라도 아밀로이드 침착만으로도 비슷한 효과가 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접점이 되어서 모여서 TDP43가 더 쌓이게 되고 그리고 TDP43가 쌓이는 과정에서 스플라이싱 디스펑션이 생겨서 뉴로널 시네틱 진 디스레귤레이션이 생겨서 우리가 봤던 유전자 발현의 일정 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나 그렇게 모델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유전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RBFOX1이라고 거기에서도 모듈 234번에 발현을 변화시키는 그런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티메오노6B처럼 뭔가 큰 좋은 패턴이 보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게 RBFOX1이라는 게 잘 알려진 뉴로널 스플라이싱 레귤레이터거든요. 특히 오티즘이나 디벨롭먼트에 중요한 그런 진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아밀로이드 침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이 뉴로널 스플라이싱 레귤레이터가 변화시키는 유전자들이 별로 뉴런이랑 상관없어 보이는 무슨 이뮨진들, 뭐 인넷 이뮤니티 이런 데서 변화가 주로 나와서 저희가 머리만 급적거리고 사실 크게 해석은 잘 못했던 그런 유전자인데 아마도 조금은 스트레치지만은 이게 혹시 뉴로글리알 인터랙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캡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변이 자체가 흔한 변이가 아니고 전체 인구의 한 2%, 3%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변이라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찾았던 이 변이가 RBFOX1이라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던 뉴로나 스플라이싱 레귤레이트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신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톡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분들과 같이 협력 연구를 하였고 특히 이제 원래 브리거만 우먼스에 계시다 지금 콜롬비아에 가 계신 필립 디아거 선생님 지도해 주신 연구 그다음에 찰스 화이트랑 통계학자가 있는데 같이 많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데이터 만들고 해석하는 데 도움 주신 많은 분들 계시고요. 또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과 NIH의 펀딩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는 그림이고요. 네,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